8월 1일 오늘은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허먼 멜빌의 생일인데요. 미국 문학사를 통틀어 가장 영향력 있고 위대한 작가 중 한 명입니다. 멜빌의 대표작은 불면의 명작 모비딕인데요. 흰골의 모비딕을 잡기 위한 인간의 집착과 광기를 생생하게 묘사한 작품입니다. 멜빌이 대단한 건 소설을 단지 작가의 상상력으로만 쓴 게 아니라 수년간 직접 포경선을 타고 바다를 항해했던 경험을 토대로 완성했다는 사실. 1819년 미국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멜빌은 13살 때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잇따른 죽음으로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은행 점원과 교사 등 다양한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837년 경제공황이 발생하자 어떤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20살에 포경선을 타고 태평양 바다로 나가 무려 5년이나 보냅니다. 수년간 바다 생활을 끝내고 육지에 도착한 멜빌은 자신의 경험을 담은 해양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난생 처음 보는 해양 모험 소설에 독자들은 뜨겁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멜빌은 점점 철학적인 주제를 담기 시작하는데요. 흥행에는 실패합니다. 예술과 흥행 사이에서 방황하던 멜빌은 31살이 되던 1850년 우연히 작가 모임에서 좋은 글씨를 쓴 작가 너세니얼 호손을 만나는데요. 그의 소설을 읽고 뜨겁게 열광합니다. 두 사람은 15살이나 나이 차이가 났지만 서로의 문학적 열정에 반해 절친이 되는데요. 멜빌은 가족들 모두를 데리고 아예 호손의 집 근처로 이사하고는 매일 문학에 대해 토론하며 뜨거운 우정을 나눕니다. 이때 쓴 작품이 바로 모비딕. 모비딕의 초고를 읽은 호손은 너무 흥분해서 멜빌에게 찬사를 보내는데요. 그대의 심장은 내 가슴 안에서 뛰고 내 심장은 그대의 가슴 안에서 뛴다. 우리 둘의 심장은 신의 가슴 속에서 뛴다. 멜빌 또한 흥분해서 모비딕을 호손에게 헌정하는데요. 모비딕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호손의 천재성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이 책을 그에게 헌정합니다. 멜빌과 호손의 우정이 절정에 이를 때 태어난 소설 모비딕. 어쩌면 예술은 아이처럼 순수하게 열광하는 순간에 탄생하는 건지도. Call me 이슈메일. 8월 2일 오늘은 아일랜드 출신의 위대한 배우 피터 오툴의 생일인데요. 20세기 헐리우드의 전설적인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에서 로렌스 역을 맡아 열연하신 분입니다. 피터 오툴은 아라비아의 로렌스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지만 안타깝게 수상하지 못하는데요. 이후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8번이나 오르지만 한 번도 수상하지 못해 아카데미 연기상 최다 실패자라는 안타까운 기록을 남깁니다. 2003년 71세의 나이로 아카데미 평생 공로상을 수상하는데요. 당시 피터 오툴은 아직 한참 활동 중이니 80세가 될 때까지 공로상을 미뤄달라며 수상을 거절했는데요. 아카데미 주최 측의 간곡한 요청에 결국 상을 받습니다. 공로상을 받으며 피터 오툴은 섭섭한 표정으로 세상에 주인공은 못되고 늘 들러리만 섰네요 라며 아쉬움을 표현했는데요. 피터 오툴이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로 남우주연상을 받지 못한 것을 두고 수많은 영화인들은 아카데미의 실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아라비아의 로렌스는 1963년 아카데미에서 총 7개 부분을 수상한 것도 모자라 헐리우드 영화사를 통틀어 길이 남을 걸작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조지 루카스, 스티븐 스필버그, 마틴 스콜세지, 드니 비레브 등 거장의 반열에 오른 감독들조차 자신의 일생 동안 보았던 최고의 영화에 아라비아의 로렌스를 추천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섭섭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대는 영원한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로렌스잖아요. 영화와 함께 영원히 간직될 테니까요. 피터 오툴이 열연한 로렌스는
실제 역사에서 실존했던 인물인데요.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던 아랍 민족의 독립투쟁을 이끈 인물입니다. 영화는 로렌스가 직접 쓴 자서전 지혜의 7기둥을 참고해서 찍었는데요. 로렌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꿈을 꾼다. 그러나 그 꿈이 모두 같은 것이 아니다. 밤에 꿈을 꾸는 사람은 밝은 아침이 되면 잠에서 깨어나 그 꿈이 헛된 것이란 사실을 금방 깨닫는다. 반면에 낮에 꿈을 꾸는 사람은 몹시 위험하다. 그런 사람은 눈을 활짝 뜬 채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려고 행동하니까. 나는 항상 낮에 꿈을 꾸었다. 힙하다라는 말이 있죠. 힙스터스럽다를 줄임말인데요. 힙스터란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며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개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MZ세대에게 힙하다는 최고의 찬사인데요. 8월 3일 오늘은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유례없이 힙한 가수 이남희의 생일입니다. 88 올림픽에 대한 기억이 있는 분들은 이남희? 코스염에 벙거지 모자 쓰고 울고 싶어라. 특이한 가수. 근데 그 사람 히트곡 한 곡밖에 없지 않아요? 아닙니다. 이남희는 울고 싶어라 원히트송 가수가 아니라 1970년대부터 한국 대중음악을 이끌었던 한국 최고의 베이시스트라는 사실. 1948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남희는 학창 시절부터 베이스 기타를 치며 밴드 활동을 했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팔군 무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당시 미팔군 무대는 단순히 장병 위문 공연이 아니라 한국 최고의 뮤지션들만 설 수 있는 무대였는데요. 엄격한 오디션을 통과해야지만 미팔군 무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패티김, 윤복희, 조용필, 신중현, 한국 대중음악의 전설적인 뮤지션들은 모두 미팔군 무대 출신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미팔군 무대에서 베이스 기타를 쳤다는 얘기는 한국 최고의 베이시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얘기가 과장이 아닌 것이 이남희가 활동했던 밴드는 한국 락음악의 대부 신중현 님이 결성한 신중현과 엽전들, 한국 펑키 소울 음악의 전설 사랑과 평화입니다. 한국에서 기타를 좀 쳐봤던 사람들은 감히 누구도 이남희를 원히트송 가수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 놀라운 건 이남희는 울고 싶어라 성공 이후 춘천으로 거처를 옮기는데요. 철가방 프로젝트라는 지역 밴드를 결성해 후배 가수들이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합니다. 철가방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회수 작가님의 인터뷰를 보면 그 당시 춘천의 젊은 애들, 가난했지만 음악에 미친 젊은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들 너무 가난했어요. 세차장에서 일하는 친구, 중국집에서 배달하는 친구, 연습실도 없는데 음악을 놓지 못하는 젊은 친구들을 모아서 이남희가 밴드를 만든 거야. 2010년 폐암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지만 한국 최고의 베이시스트 이남희에게 음악을 배운 철가방 프로젝트 구성원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음악을 하고 있다는 사실. 어쩌면 이남희야말로 시대를 앞서간 진정한 힙스터가 아닐까 싶네요. 8월 4일 오늘은 미국 음악의 시작이자 끝, 재즈의 아버지 루이 암스트롱의 생일인데요. 20세기 재즈의 역사를 만든 전설의 뮤지션입니다. 재즈는 19세기 후반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지역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만든 음악인데요. 18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스 식민지였습니다. 나폴레옹은 계속되는 전쟁으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게 되자 1803년 루이지애나주를 1,500만 달러에 미국에 판매하는데요. 흑인들은 백인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조건을 겁니다. 이 조건 덕분에 루이지애나주에 사는 흑인들은 서양 음악과 악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는데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는 해군 기지가 있어
군악대가 두고 간 악기들도 많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남북전쟁이 끝나자 군악대 출신 흑인들도 고향으로 돌아가 봐야 일자리도 없을 뿐더러 인종차별 당할 것이 뻔했기에 흑인들만의 문화가 형성된 뉴올리언스에 정착하면서 뉴올리언스는 재즈의 본고장이 됩니다. 1901년 뉴올리언스에서 태어난 암스트롱은 어릴 때부터 가난해서 신문 배달부, 음식 잔반 청소부, 석탄 배달 등 하루도 쉬지 않고 고된 노동을 했는데요. 아무리 일을 해도 끼니 때우기가 힘들어 잔반을 처리하며 남은 음식물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결국 11살에 학교를 자퇴하고 또래 아이들과 거리에서 노래하며 돈을 벌었는데요. 13살 때 송년회 파티를 하다 훔친 총을 허공에 쏘는 바람에 경찰에 체포되어 소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생사 세웅지마라고 했던가요? 암스트롱은 소년원에서 음악교사 피터 데이비스를 만나는데요. 데이비스는 소년원 비행 청소년들의 교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음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암스트롱은 소년원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음악 교육을 받으며 재즈 뮤지션이 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데요. 피터 데이비스는 내게 음악을 가르쳐준 첫 번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내게 음악의 규율과 책임감을 알려주셨는데 그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난 없었을 겁니다. 13살에 소년원에 들어가 인생이 끝장나버린 것 같던 소년도 소년원에서 음악 교육을 받고서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예술가가 되었다는 사실. 8월 5일 오늘은 19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이자 단편소설의 거장 모파상의 생일인데요. 6편의 장편소설과 300여 편의 단편소설을 남겼으며 안톤 체홉, 오웬리와 함께 세계 3대 단편소설 작가로 평가받습니다. 모파상의 소설은 연극과 뮤지컬, 영화와 TV 드라마로 꾸준히 제작되고 있으며 인간에 대한 냉철한 시선이 담겨 있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영원한 고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850년 프랑스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모파상은 어릴 때부터 최고의 문학 스승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보바리 부인을 집필한 귀스타브 플로베르가 어머니의 어릴 적 친구였던 것. 어머니 덕분에 모파상은 청소년 시절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플로베르 집을 방문하며 문학 개인 레슨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플로베르는 무려 7년이나 혼신을 다해 모파상을 지도하였습니다. 좋은 소설을 쓰려면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해. 세상에 없는 것들을 꾸며내려 하지 말고 이미 존재하지만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친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어야 해. 플로베르는 독창적인 문체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글쓰기 과제를 내주었고 모파상이 쓴 초고소설의 표현 하나하나를 고쳐주며 문장의 리듬과 구조를 구축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엄격한 교육 끝에 모파상이 뛰어난 단편소설을 완성하자 에밀 졸라, 알퐁스 도데 등 당대 최고의 작가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모파상은 20대부터 인기 작가로 성공해 거액의 돈을 벌 수 있었는데요. 요트를 구입해 여행을 다니며 무분별한 쾌락을 탐닉하다 그만 매독에 걸리고 맙니다. 19세기는 페니실린이 개발되기 전이라 매독은 불치병이었는데요. 모파상은 통증이 너무 심해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괴로워하다 42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모파상의 소설이 유달리 비극작품이 많은 것은 실제 그의 인생이 매일 신경질환의 고통과 싸우면서 글을 썼기 때문인데요. 오랜 준비 끝에 작가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방탕한 생활로 곧 파멸을 맞이하는 자신의 인생이 그 어떤 소설보다 아이러니하기 때문입니다. 모파상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문장은 묘비명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8월 6일 오늘은 20세기 현대미술의 혁신가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 중 한 명인 팝아트의 창시자 앤디 워홀의 생일인데요. 예술과 상업의 경계를 허물고 예술의 대중화를 이끌어낸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28년 미국에서 태어난 워홀은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의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어린 형제들 모두가 어린 시절부터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홀은 신경질환을 앓아 학교도 가지 못하고 일도 할 수 없었는데요. 가족 모두가 일하러 떠나고 나면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 지내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유년 시절 집에서만 보낸 경험은 훗날 워홀이 예술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데요. 그건 바로 팝아트의 주제가 되는 대중문화. 워홀은 집에서 하루 종일 잡지와 만화책, 라디오와 TV를 보며 대중문화를 누구보다 많이 섭렵했는데요. 대중문화는 워홀이 평생 추구하는 예술의 소재이자 주제가 됩니다. 워홀은 대학에서 상업미술을 전공하며 광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하는데요. 21살에 뉴욕으로 이주하여 광고회사를 다니며 예술활동을 시작합니다. 워홀의 첫 번째 작품은 여성 잡지에 실린 드로잉인데요. 작품 제목은 뉴욕에서는 성공해야 한다. 재밌는 건 앤디 워홀의 본명은 원래 앤디 워홀라인데요. 잡지사의 실수로 마지막에 붙은 철자 A를 빼먹는 바람에 앤디 워홀이 되었다는 사실. 앤디 워홀? 느낌 있잖아? 까짓거 오늘부터 앤디 워홀 하지 뭐. 그렇게 앤디 워홀라는 앤디 워홀이 되는데요. 20대에는 특별한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30을 넘기면서 뉴욕 미술계의 주목을 받는데요. 판화 기법을 응용한 실크스크린 인쇄 방식으로 상품을 대량 생산하듯이 예술 작품을 찍어냅니다. 앤디 워홀의 작품은 어디에서나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통조림 수프, 코카콜라병, 달러 지폐, 유명 연예인 얼굴로 만들었는데요. 실크스크린 인쇄 방식으로 만들었기에 대중문화 상품처럼 언제든 대량 생산과 복제가 가능한 예술작품입니다. 예술작품은 오직 유일무이하다는 기존의 예술 개념을 전면으로 부정하며 오늘날 일상과 예술의 경계가 허물어진 예술이 넘나드는 세계를 일깨워줍니다. 그러니까 앤디 워홀에 의하면 오늘 하루도 우리는 수많은 예술이 넘쳐나는 일상을 보낼 것입니다. 단지 예술로 인식하지 못할 뿐인 거죠. 8월 7일 오늘은 모두를 위한 백과사전, 위키백과를 개발한 지미 웨일스의 생일인데요. 2001년부터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한 위키백과를 개설하였습니다. 2002년부터 한국어로도 개설되었고 2024년 기준 5,500만 개 이상의 문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300개 이상의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위키백과가 개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백과사전의 전문 지식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지만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50여 년 동안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석학들이 모여 만든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들 수 있는데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산층 집안의 서재에는 반드시 꽂혀 있어야만 하는 필수 서적이었습니다. 문제는 가격인데요. 27권으로 구성된 사전을 모두 구입하려면 150만 원을 지불해야만 했던 것. 자녀 교육에 사활을 걸었던 우리나라에서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출판할 때마다 절판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요. 아파트 단지를 돌며 백과사전만 파는 영업사원까지 있을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만약 어린 시절 집에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본 기억이 있다면 부모님이 큰 결단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쇄 출판부는 사라지고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수록된 지식을 열람하려면 유료 결제를 해야 합니다. 결국 지식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 이에 반해 위키백과는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지식을 열람할 수 있는데요.
비영리를 추구하며 수백만 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누구나 편집 가능한 사전입니다. 물론 누구나 편집 가능하기에 오류의 가능성도 있지만 오류가 발견되면 즉각 수정 가능하기에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한 집단 지성이 모인 광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250년 역사가 넘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항목수는 약 12만 개인데요. 24년에 불과하지만 위키백과의 항목수는 무려 5,500만 개가 넘는다는 사실. 위키백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지식을 담은 문서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지미 웨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의 양이 증가하고 가짜 지식, 가짜 뉴스가 난무할수록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저널리즘은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겁니다. 8월 8일 오늘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 한 명인 폴 디렉의 생일인데요. 양자역학과 양자전기역학의 선구자이며 디렉 방정식을 개발해 전자와 같은 입자를 최초로 수학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새로운 형태의 원자이론을 발견한 공로로 슈레딩거와 함께 1933년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하였습니다. 폴 디렉은 아인슈타인과 맞먹을 정도로 현대 물리학에 중요한 기여를 했는데요. 일반인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극단적일 정도로 내성적인 성격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내성적이었냐면 누가 물어봐도 확신이 없을 땐 대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는데요. 동료 과학자 하이젠베르크와 함께 여행을 떠난 적이 있는데 기자가 따라와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디렉 씨,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디렉 씨, 잠깐이라도 좋으니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저기 디렉 씨, 듣고 있나요? 뭐라도 좋으니까 한 말씀만 하시죠. 디렉 씨는 지금 인터뷰할 수 없다고 하네요. 동행하던 하이젠베르크가 대신 답변해 주었다고 하네요. 또 다른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일본에서 진행하는 물리학 회의를 위해 하이젠베르크와 폴 디렉이 여객선을 함께 탔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하이젠베르크는 끊임없이 여자들에게 작업을 걸며 춤을 췄는데요. 디렉은 누군가 말을 걸어오면 소스라칠 정도로 놀라며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디렉이 하이젠베르크에게 묻습니다. 하이젠베르크, 자네는 왜 그렇게 열심히 춤을 추나? 괜찮은 여자들과 함께 춤추면 매우 즐겁거든. 그러자 디렉이 한참을 고민하다 심각한 표정으로 질문합니다. 하지만 여자들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지? 하지만 이렇게 무뚝뚝한 디렉도 동료 과학자의 여동생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요. 재밌는 건 친구들에게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디렉 집에 방문했다가 웬 매력적인 여성이 차를 갖다 주자 놀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디렉, 저 매력적인 아가씨는 도대체 누구인가? 아, 이분은 위그너의 여동생인데 지금은 내 아내라네. 무뚝뚝함의 극치를 달리지만 놀라울 만큼 시적인 발언을 남기는데요. 지구에서 꽃 한 송이를 꺾으면 우주 끝에 있는 별들도 움직인답니다. (8월 9일) 오늘은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이청준의 생일인데요. 40여 년의 세월 동안 공백 없이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온 한국 문학의 거인입니다. 총 173편을 수록한 이청준의 전집은 무려 34권으로 발간되었는데요. 단지 편수만 많은 게 아니라 문학적 완성도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경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청준의 소설은 영화로도 꾸준히 제작되어 이청준을 제외하고는 한국 영화사를 언급할 수 없을 정도란 사실. 가장 유명한 작품은 뭐니 해도 임권택 감독의 서편지인데요. 이청준의 연작 단편 남도사람 중 제1부가 서편지입니다. 깐네 영화제 여우주연상으로 화제가 되었던
이창동 감독의 대표작 밀양도 이청준의 단편 벌레 이야기를 원작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 1936년 전남 장흥군에서 8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이청준은 어릴 때부터 죽음을 목격하는데요. 6살 때는 2살 아래의 동생이 홍역으로 죽고 다음 해에는 26살의 맏형이 결핵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음악과 문학을 좋아했던 맏형이 남긴 유품들은 이청준에게 예술의 세계를 일찍 열어주었는데요. 형님은 죽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종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형님의 죽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을 갖게 하였고 거기에 이끌려 문학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청준이 소설을 쓰기 시작한 직접적인 사건은 지독한 가난에 대한 분노라고 고백하는데요. 중학생 때부터 집을 떠나 친척 집에 의탁했는데 고향에서 선물로 들고 간 게자루에 게가 썩어버려 선물하자마자 친척 누나가 코를 막고는 대문 밖 쓰레기통에 내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쓰레기통에 내던져진 것은 썩은 게자루만이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은 물론 내 척박한 고향 시절과 남루한 꿈조차 가차없이 내던져진 겁니다. 두고 봐라. 나도 이제부터 이 누추한 시골내기 티를 깡그리 벗으리라. 이 악물고 너희와 함께할 수 있는 부끄러움 없는 삶의 길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리라. 너희 속으로 섞여들어 자랑스러운 도시인의 삶을 떳떳이 살아가리라. 이런 다짐 속에 혼자 자력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엔 서울로 대학까지 진학해 올라왔던 거죠. 8월 10일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의 생일인데요. 평생을 여성인권 운동에 앞장섰으며 가부장적 사회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헌신하고 민주화 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 1914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이태영은 2살 때 아버지를 여위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는데요. 아들이든 딸이든 공부만 잘하면 대학에 보내주겠다는 어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어 1932년 이화여자 전문학교에 입학하여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대학 졸업 후 독립운동가 정일용과 결혼하는데요. 남편이 독립운동을 하다 투옥되자 광복이 될 때까지 옥바라지와 경제활동을 책임졌습니다. 광복 후 아이를 넷이나 두었지만 남편 정일용은 이태영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소. 당신이 하고 싶어하는 법률 공부를 하시오. 이태영이 다시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데요. 1946년 33살의 나이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합니다. 재밌는 건 서울대 역사상 최초의 여대생이 바로 이태영이란 사실. 1952년에 치러진 제2대 사법고시에서 역사상 최초로 여성 사법고시 합격자가 되는데요. 대법원장이 최초의 여성 판사로 건의했으나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사회 분위기상 여자가 판사를 하는 건 시기상조며 가당치 않은 일이야. 이태영은 결국 1954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검사는 언제부터 역사에 등장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1980년 제22회 사법고시라는 사실. 그러니까 1980년까지 대한민국 검사는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는 100% 남성이었다는 사실. 대한민국 법조계가 얼마나 보수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태영은 남성 중심의 법조계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저항하며 여성들의 법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었는데요. 40여 년 동안 20만 명이 넘는 여성들에게 법률 상담을 해줍니다. 이태영은 평생 여성의 법적 지위 향상과 남녀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했는데요. 가족법 개정은 이태영이 투쟁에 얻어낸 결과입니다. 이혼 여성도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 권리, 이혼한 여성도 자녀의 친권자가 될 수 있으며 어머니와의 관계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려 21세기를 앞둔
1989년이 되어서야 말이죠. 8월 11일 오늘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의 존재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입증한 의사 크리스티안 에이크만의 생일인데요. 이 공로로 1929년 홉킨스와 함께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사실 비타민의 발견은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747년 영국의 군의관 린드가 수병들에게만 발생하는 괴열병이 레몬이나 귤을 먹으면 빨리 회복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해군 식사에 감귤 주스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지만 무시당합니다. 린드는 1753년 신선한 녹색 채소를 먹으면 괴열병 치료가 가능하다는 논문을 발표하지만 이 논문 또한 철저하게 무시당하는데요. 당시 유럽에는 세균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확고해서 과일이나 채소를 먹으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헛소리로 치부했던 것. 린드의 논문 발표 후 150년이 지난 1906년 영국의 생화학자 홉킨스는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물의 함유량은 매우 적지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이 물질은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섭취가 부족할 경우 특정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발표합니다. 1907년 네덜란드의 의사였던 에이크만은 동인도 회사의 요청으로 동남아 지역에서 유행하는 각기병을 치료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로 파견 오는데요. 에이크만도 처음에는 세균 감염이 각기병을 일으키는 원인일 거라 추측하지만 연구를 진행할수록 영양 결핍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에이크만은 닭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요. 정제된 흰쌀만 먹인 닭들은 각기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 반면 도정하지 않은 현미를 먹인 닭들은 건강했던 것. 에이크만은 쌀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영양소를 잃어버려 영양결핍으로 각기병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합니다. 재밌는 건 당시만 하더라도 비타민이라는 개념은 의학계에서 없었기에 생명의 필수적인 무언가라고 설명했다는 사실. 비타민이란 용어는 생명을 뜻하는 라틴어 비타와 유기화합물 아민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비타민을 연음으로 발음하면 비타민입니다. 놀라운 건 옛 어른들이 흰쌀밥만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며 잡곡밥을 밥상 위에 올리고 제철 과일이 건강에 좋다며 철마다 과일을 챙겼던 건 시대를 앞서간 놀라운 의학 처방이었다는 사실. 잡곡밥과 제철 과일을 먹으며 모두 비타민 뿜뿜 건강합시다. 8월 12일 오늘은 현대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양자역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의 생일인데요. 양자역학을 수학적으로 체계화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고안하여 1933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날 반도체, 레이저, MRI, 양자 컴퓨터는 모두 슈레딩거 방정식을 응용해 개발되었는데요. 재밌는 건 양자역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슈레딩거는 양자역학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사실. 슈레딩거가 양자역학을 좋아하지 않은 이유는 양자역학이 가진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양자역학을 비판하기 위해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사고 실험을 하였습니다. 사고 실험이란 직접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으로 실험을 하는 것을 뜻하니 놀라지 마세요. 고양이는 무사하답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란 밀폐된 상자 안에 고양이 한 마리와 방사성 물질, 방사성 탐지기와 독가스가 든 유리병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붕괴되면 탐지기가 감지하여 망치로 독가스가 든 유리병을 깨트려 고양이를 죽입니다. 방사성 물질이 붕괴할 확률은 50%입니다. 실험을 시작하고 1시간 후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과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정답은 알 수 없죠. 하지만 그냥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답변이기에 양자역학을 공부한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관측자가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와 죽은 상태가 동시에 중첩되어 있어.
양자역학의 불확실성을 비판하려고 고안한 사고 실험 슈레딩거 고양이는 양자역학의 중첩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예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 양자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의 에너지인데요. 양자는 입자이면서 파동이며 끊임없이 운동하기에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특정한 상태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기에 관측했을 때만 어떤 상태인지 파악됩니다. 문제는 관측한 순간조차 너무 빨리 소멸되어 버린다는 것.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단순히 현대 물리학에만 적용되지 않고 철학적인 질문도 제기하는데요. 우리의 현실은 관측에 의해 결정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삶과 죽음을 알 수 없는 상태이지만 관측하는 순간에만 우리 인생이 어떤 상태인지 결정되니까요. 8월 13일 오늘은 20세기 최고의 영화 감독 중 한 명이며 서스펜스 영화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의 생일인데요. 스릴러와 호러 영화 장르의 문법을 정립하고 감독이 곧 영화의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히치콕은 공포는 폭발이 아니라 그 직전의 침묵이다 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심리적인 긴장감을 중요시했는데요. 사건이 터지기 직전까지 견고하게 쌓아가는 영화의 긴장감, 서스펜스는 오늘날에도 가장 중요한 영화의 요소입니다. 1899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히치콕은 14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학업을 중단하고 전신회사에서 일하는데요. 히치콕의 그림 솜씨를 알아본 동료의 소개로 광고회사로 이직하여 광고 미술을 본격적으로 공부합니다. 런던 대학교 야간학부에 입학한 히치콕은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미술을 공부했는데요.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을 읽는 것이 훗날 서스펜스 영화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히치콕은 20살부터 영화사에 들어가 영화 일을 시작하는데요. 영화 자막 만드는 일부터 이후 영화 미술, 편집, 각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며 영화 제작 기술을 익혔습니다. 처음부터 영화 감독을 하지 않고 다양한 파트를 경험해 보았기에 훗날 감독을 할 때 독창적인 새로운 기법들을 시도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히치콕은 서스펜스를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서스펜스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네 사람이 포커를 치러 방에 들어갑니다. 갑자기 폭탄이 터진다면 관객은 단지 놀랄 뿐입니다. 하지만 네 사람이 포커 치러 들어가기 전 한 남자가 테이블 아래 폭탄을 장치합니다. 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포커를 치고요. 시한폭탄의 초침은 폭발을 향해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의미한 대화도 관객의 주의를 끄게 됩니다. 관객은 마음속으로 외칠 겁니다. 지금 사소한 잡담 따위를 할 때가 아니야. 곧 폭탄이 터진다고. 폭탄이 터지기 직전 포커 게임이 끝나고 내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누군가 얘기합니다. 차나 한잔하지? 바로 이 순간의 감정이 폭발 직전의 상태, 서스펜스입니다. (8월 14일) 오늘은 대한민국 판소리 명창이자 민속무용가이며 1인 창무국을 창시한 공옥진의 생일인데요. 한국 전통무용과 판소리의 경계를 허물며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한 시대를 앞서간 예술가입니다. 최근 문화예술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융복합인데요. 다양한 예술이 서로 충돌하고 융합할 때 새로운 창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옥진은 예술 융복합이란 개념이 전무하던 시절인 1950년대부터 판소리와 무용, 연기를 결합한 독창적인 공연 형식 1인 창무국을 창시했으니 그야말로 시대를 앞서간 예술가란 사실. 1인 창무국 심청은
2010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며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1931년 전라남도에서 태어난 공옥진은 판소리 명창 공대일의 딸이었는데요. 7살 때 아버지가 일본군에 징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돈 1,000원에 일본에 몸종으로 팔려갔습니다. 500원을 뇌물로 써서 아버지의 목숨을 구했고 500원은 가족들 생계비로 써서 가족들을 구했는데요. 아비를 살리기 위해 팔려간 딸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에 공옥진의 1인 창무국 심청은 그 어떤 명창의 심청가보다 신금을 울리기 유명합니다. 공옥진의 삶은 심청이만큼 파란만장한데요. 몸종으로 팔려갔던 곳이 하필이면 당대 최고의 무용수였던 최승희의 집이었습니다. 공옥진은 몸종으로 지내면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다고 고백하는데요. 최승희의 춤을 어깨너머로 훔쳐 배웠다고 합니다. 당대 최고의 무용수 최승희를 훔쳐보며 온갖 아름다운 춤을 배웠지만 놀랍게도 공옥진은 최승희의 아름다운 춤과는 전혀 다른 춤을 추는데요. 곱사등이와 문둥이, 절름발이 등 장애인의 고통을 춤으로 승화시킨 곱사춤을 창안합니다. 공옥진 선생, 그 고상하고 아름다운 예술도 많은데 왜 하필 곱지 않은 몸짓으로 추는 불편한 춤만 추는 겁니까? 나도 곱고 예쁜 건 물론 알지요. 하지만 예쁘고 화려한 것보단 보기 싫어도 가슴에 뭉클 와닿는 게 예술이라 생각해요. 저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뽑아내 다른 이에게 고스란히 전달하는 것. 내 삶이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것처럼 신체 불구자나 동물들의 아픔을 드러내며 신명으로 풀어내보고 싶었어요. (8월 15일) 오늘은 20세기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광복절이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데요.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국권을 되찾은 날입니다. 하지만 광복절과 정부 수립일은 날짜는 같지만 같은 해에 일어난 사건은 아닌데요. 광복절은 1945년, 정부 수립일은 1948년입니다. 광복절과 정부 수립일 사이 3년 공백은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각각 통치한 미군정과 소련군정 기간인데요.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지만 일장기가 내려온 자리에 태극기가 개양되지 못하고 성조기가 개양되었다는 사실. 미군정이 시행된 원인은 다양하지만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1941년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자 소련도 연합군에 합류하는데요. 소련의 참전으로 전쟁의 양상이 크게 바뀌어 독일이 항복합니다. 1945년 8월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같은 시기에 소련이 만주국을 점령하면서 전쟁은 끝나는데요. 소련은 만주국 점령 이후 한반도에 남아있는 일본군을 격퇴하면서 평양까지 진격합니다. 소련의 빠른 진격은 아직 한반도에 미국이 상륙하지 못한 시점에서 미국을 초조하게 만들었는데요. 한반도 전체를 소련군이 점령하게 될까봐 불안했던 것. 다급해진 미국은 38선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분할할 것을 소련에 제안하는데요. 결국 한반도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통치하는 것으로 협의합니다. 광복을 맞이했지만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는데요. 한반도에서 냉전이 시작된 것.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한반도 분할은 미국과 소련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는데요. 통일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남과 북, 다른 정부를 수립하여 미국과 소련의 적대적인 냉전 상태까지 계승해버립니다. 정부 수립 2년도 못 되어 소련의 군사력 지원을 받은 북한의 남침으로 같은 민족을 서로 죽이는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고 맙니다. 오늘은 광복 80주년을 맞은 기쁜 날이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일시적으로 전쟁을 멈춘 휴전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끝내는 평화로운 종전선언이 있을 때
완전한 광복을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8월 16일 오늘은 헐리우드 영화의 살아있는 흥행 보증 수표이자 최고의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 새로운 영화 기술을 개발하는 혁신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생일인데요. 영화 타이타닉으로 아카데미 11관왕을 수상하고 영화 역사상 최초로 22억 달러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그의 흥행 기록은 차기작 아바타를 찍으며 갱신하는데요. 무려 29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 환산하면 4조 2천억 원인데요. 아바타가 개봉 당시 현대자동차 1년 판매 수입보다 2배나 많았다는 사실. 1954년 캐나다에서 태어난 카메론은 17살 때 미국으로 이주했는데요. 학창 시절에는 SF 소설을 좋아하는 문학소년이었습니다. 소설가의 꿈을 안고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지만 학비 낼 형편이 못 되어 대학을 중퇴하고 트럭 운전수로 일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화 스타워즈를 보고 충격받아 영화 감독을 하겠다고 결심하는데요. 트럭 운전 일을 하면서 영화 이론 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으며 영화를 독학합니다. 주경야도 끝에 대망의 첫 SF 영화를 찍는데요. 12분짜리 SF 단편 영화 제노제네시스. 로봇 제작부터 소품 준비, 촬영, 각본, 감독까지 혼신을 다해 찍은 영화는 쫄딱 망합니다. 하지만 그의 단편 영화를 관심 있게 지켜본 이가 있었는데요. B급 영화의 전설 로저 커먼. 카메론은 로저 커먼의 영화사에 입사합니다. 영화사에서 카메론이 맡은 일은 미니어처 제작과 특수효과인데요. 1년 만에 무려 3편의 영화의 특수효과를 맡으며 실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메론에게 감독 데뷔의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식인 물고기가 나오는 공포영화 피라냐 2. 이탈리아 제작자와 함께 찍기로 했는데요. 영화를 찍기도 전에 감독이 해고당해 카메론에게 감독할 기회가 넘어왔던 것. 하지만 2주 만에 해고당하고 마는데요. 결국 이탈리아 제작자 마음대로 연출한 최악의 괴작 영화가 탄생합니다. 재밌는 건 영화가 개봉할 때 감독 이름에는 제임스 카메론 이름이 올라갔는데요. 자신이 연출하지 않은 괴작 영화에 감독 이름을 올리니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아 누웠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 악몽을 꿨다는데요. 어느 날 아침 악몽 때문에 잠에서 깨는데 훗날 이 악몽은 이름이 붙습니다. 두둔둔 두둔 두둔둔 두둔 터미네이터. 8월 17일 오늘은 20세기 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이자 헐리우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배우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로버트 드니로의 생일인데요. 2015년 뉴욕 티쉬 예술대 졸업식 축사를 소개해드릴게요.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티쉬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망했어요. 이제 엿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간호대 졸업자는 모두 직업을 얻어요. 치과대 졸업자도 모두 취직합니다. 로스쿨? 말할 것도 없죠. 설령 직업을 얻지 못한들 뭐가 문제겠어요. 그들은 변호사인데. 회계학과 졸업생들도 직장을 가질 거예요. 하지만 예술을 전공한 여러분은 과연 취직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네요. 취직을 원한다면 어서 빨리 갈아타세요. 회계학과 전공자들의 특기는 합리적인 사고와 논리, 상식입니다. 하지만 예술에서 이성, 논리, 상식이라뇨? 장난하세요? 여러분은 선택의 의지가 없어요. 예술에서 열정과 재능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의 재능은 회계학 같은 안정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술에 대한 재능을 믿는다면 싸워서 이뤄야 합니다. 예술에서의만큼은 열정이 이성을 이기니까요. 여러분은 꿈을 쫓아 여러분의 운명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댄서, 안무가, 음악가, 감독, 배우, 한마디로 예술가예요. 네, 맞아요. 여러분은 예술가예요. 완전히 망했다니까요. 하지만 좋은 뉴스가 있는데 이런 시작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진로는 명확해요. 여러분은 그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면 됩니다. 정말 단순하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앞에는 평생 거절의 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경험일 거예요. 예술가로 존재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경험할 거예요. 수많은 오디션을 거쳐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재능을 증명해야 할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경험과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세요. 실패할까봐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알 수 없을 겁니다. 용감하게 나서서 기회를 잡으세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올해의 학점을 받은 학생 있나요? 앞으로 2번 다시 올해이를 받지 못할 겁니다. 티셔츠를 입게 될 겁니다. 뒷면에 거절이란 단어가 적힌 티셔츠를요. 하지만 그 티셔츠 앞에는 기회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오디션에서 떨어졌다고요? 걱정 마세요.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다음이란 단어를. 8월 18일 오늘은 1980년대와 90년대 헐리우드 최고의 섹시 스타 패트릭 스웨이지의 생일인데요. 영화 더티 댄싱과 사랑과 영혼통의 세계적인 스타로 도약했습니다. 1952년 미국에서 태어난 패트릭 스웨이지는 뉴욕의 유명한 발레 학교에서 정식으로 훈련을 받은 발레리노였습니다. 하지만 24살에 무릎 부상을 당해 더 이상 전문 무용수로 활동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배우로 전향합니다. 10년 정도 다양한 영화에 조단역으로 출연하며 착실히 배우 커리어를 쌓아가는데요. 1987년 영화 더티 댄싱의 주연을 맡아 전 세계 2억 달러 흥행을 올리며 단번에 세계적인 인기를 얻습니다. 재밌는 건 스웨이지가 더티 댄싱의 주연으로 캐스팅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5이었는데요. 무릎 부상으로 발레를 그만둔 지 1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영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더티 댄싱의 주연은 그 누구보다 춤을 잘 추는 배우여야만 했는데요. 스웨이지의 댄스 실력은 압도적이라 단번에 제작진을 설득시켰다는 사실. 현실에서 이룰 수 없었던 댄서의 꿈을 결국 영화에서 이루고 맙니다. 심지어 더티 댄싱에 수록된 노래 She's Like the Wind는 스웨이지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요. 빌보드 차트 3위까지 오르며 뮤지션으로도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림, 춤, 노래, 연기 등 예술을 하다 보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예술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장은 실패한 예술가처럼 보일지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술 활동은 멈췄을지라도 예술에 대한 감각은 평생 몸에 남아있기에 패트릭 스웨이지처럼 다시 눈부시게 빛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영화 더티 댄싱은 지금 봐도 여전히 감동적인데요. 당시 유명 작곡가와 가수들이 에로 영화인 줄 알고 OST 참여를 거부했다는 사실. 그럼 제목이 왜 더티 댄싱이냐고요?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1963년인데요. 자유를 갈망하는 춤을 두고 기성세대들은 이렇게 불렀답니다. 더러운 춤, 더티 댄싱. 춤은 더럽지 않고 눈부시도록 아름답다는 걸 증명하는 영화. Now I've had the time of my life. No, I never felt like this before. This I swear is the truth, and I always owe to you. 8월 19일 오늘은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이자 20세기 여성 패션의 혁명을 일으킨 디자이너 코코 샤넬의 생일인데요. 세계적인 브랜드 샤넬의 창시자입니다. 샤넬의 본명은 가브리엘 보네르 샤넬인데요. 코코 샤넬로 불리는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1883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샤넬은 집이 너무 가난해서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 맡겨졌는데요. 고아원에서 재봉 기술을 배웠습니다. 성인이 된 샤넬은 고아원을 나와 독립해야만 했는데요. 그녀가 처음 시작한 일은 카페 레스토랑에서 노래 부르는 일.
당시 그녀는 키카뷰 코코당 스트로카데로라는 노래를 자주 불렀는데요. 코코 샤넬은 카페 손님들이 노래하는 그녀를 부르던 애칭이었다는 사실. 평소와 다름없이 카페에서 노래하던 어느 날 에티엔 발장이라는 귀족이 샤넬을 보고 첫눈에 반하는데요. 그녀의 첫 번째 후원자이자 연인 관계로 지냅니다. 발장은 프랑스 상류층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샤넬이 직접 만든 모자를 귀족들이 좋아하자 그녀가 본격적으로 모자 가게를 열 수 있도록 후원해 주었습니다. 재밌는 건 발장의 대저택에는 승마장이 있어 발장은 샤넬에게 승마를 가르쳐 주기도 했는데요. 샤넬은 승마보다는 승마복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당시 여성들은 말을 탈 때조차 바지를 입지 못하고 드레스 치마를 입는 것이 관례였는데요. 여성들이 바지를 입으면 경찰에 잡혀가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장의 대저택에서 남성 승마복 바지를 입고 신나게 말을 타보니 바지가 너무나 실용적이고 편했던 것. 아니, 이렇게 좋은 바지를 그동안 남자들만 누렸다고? 왜 여성들은 비실용적인 쓸모없는 의복을 입어야만 하는 거지? 남성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여성 의상이 아니라 여성들을 위한 실용적인 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샤넬은 본격적으로 패션 디자인에 뛰어드는데요. 남성들이 입던 정장을 여성에 맞게 새롭게 리뉴얼한 샤넬 수트를 선보입니다. 숨막히게 하는 코르셋 같은 답답한 속옷을 폐기 처분하고 일체 화려한 장식들을 제거하지만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심플한 디자인. 샤넬의 의지는 전 세계로 퍼져 현대 여성 의복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패션은 지나가지만 스타일은 남습니다. 편안하고 실용적인 신발을 신으세요. 좋은 신발을 신은 여자는 결코 추하지 않습니다. 단순함이야말로 우아함의 핵심이죠. 8월 20일 오늘은 20세기 후반 한국 문학사를 대표하는 작가 조세희의 생일인데요. 12편의 단편 소설로 엮은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스테디셀러가 되면서 대표적인 국민소설가로 평가받습니다.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줄여서 난쏘공이라 부르는데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 하층민의 고통을 그린 소설로 예술과 대중성 모든 면에서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세희는 여전히 스테디셀러로 읽혀지는 난쏘공에 대해 안타까워하는데요. 내가 난쏘공을 쓸 당시엔 30년 뒤에도 내 소설이 읽힐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 얼마나 더 읽힐지 모르겠지만 다만 확실한 건 세상이 지금 상태로 계속 가다간 캄캄해. 그래서 미래 아이들이 여전히 내 책을 읽으며 눈물 지을지도 모른다는 거. 그게 걱정이야. 내가 청년일 때 쓴 소설을 요즘 청년들도 내 소설에 공감한다는 사실이 정말 괴로워. 청년들이 내 소설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옛날 이야기로 치부해 주길 바랬어. 소설 난쏘공은 우리 역사에서 실제 발생한 광주 대단지 사건을 소재로 쓰여졌는데요.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떠난 이들은 도시 외곽에 수많은 판자촌을 세우는데 정부에서는 판자촌 정리 계획을 세웁니다. 이름하여 10만 명 시민 아파트. 당시 정부가 시민들에게 내건 분양 조건은 한 가구당 20평씩 평당 2,000원에 분양한다. 입주 3년 뒤부터 분할 상환하면 된다. 공장을 세울 것이기에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시민들은 정부의 말을 믿고 너도 나도 시민 아파트 신청서를 작성하는데요. 막상 아파트 장소에 도착하니 도로 포장도 안 되어 있는 산등성이를 깎아 만든 민둥산. 더 황당한 건 지어진 건축물은 하나도 없고 말 그대로 10만 명을 구겨 넣을 수 있는 땅만 있던 것. 정부는 이주민들에게 군용 텐트 한 개만 지급합니다. 국가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대규모 도시 빈민 투쟁을 하는데요. 정부는 시민들의 항의를 철거민 폭동으로 왜곡하여 공권력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진압합니다.
도시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가난한 이들의 피눈물. 난소공이 옛날 이야기로 치부되는 세상이 도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8월 21일 오늘은 일본의 근대화 방향을 결정지은 사건 중 하나인 남아무기 사건이 발생한 날인데요. 일본 요코하마 남아무기 마을에서 발생한 영국과 일본의 외교 충돌 사건입니다. 남아무기 사건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데요. 일본의 막부 체제를 끝내고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일본 근대화를 성공시킨 메이지 유신에 영향을 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1862년 8월 21일 일본 요코하마 남아무기 마을에 영국 관광객 리처드슨 일행이 방문합니다. 이들은 홍콩에 거주하던 영국 상인들이었는데요. 일본을 여행하기 위해 남아무기 마을을 방문했던 것. 리처드슨 일행은 여행하기 전 영사관으로부터 주의를 받는데요. 오늘은 이 지역 사스마번의 통치자 쇼군의 무장 행군이 있는 날이니 각별히 조심하세요. 행군할 때 절대로 근처에 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리처드슨 일행은 영사관의 충고를 무시하고 남아무기 마을로 가는데요. 우연히 미국 상인 일행을 만납니다. 400명이 넘는 행군이 시작될 때 미국 상인들은 말에서 내려 모자를 벗고 이마를 땅에 붙여 일본식 예를 갖추는데요. 콧대 높은 영국 상인들은 말을 그대로 탄 채 행군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갑니다. 신성한 쇼군의 행군이다. 예를 갖추라. 하지만 리처드슨은 큰 소리에 놀라 실수로 행군 사이에 끼어들게 되는데요. 호위무사들은 대검을 휘둘러 리처드슨을 죽여버리고 나머지 일행은 공포에 질려 달아납니다. 이 사건은 당시 뉴욕타임즈에 보도되었는데요. 사건은 잔인했지만 원인 제공자가 영국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쇼군의 행군은 고귀해서 평민들은 그 자리에 있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하지만 영국인은 행군 앞에서 말을 몰았으며 심지어 행군 사이를 침범했다. 이는 일본 최고의 귀족을 모욕한 일로 간주되었기에 그 자리에서 죽임당한 것이다. 영국은 일본 사스마번에 배상을 요구하는데요. 배상을 거부하자 전쟁이 발발합니다. 하지만 영국 함대의 막강한 포격으로 순식간에 전쟁에서 패배한 사스마번은 사무라이들이 아무리 많아도 대포 성능의 차이가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걸 깨닫고는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사건은 일본의 빠른 근대화, 메이지 유신을 앞당기는 나비 효과를 일으켰다는 사실. (8월 22일) 오늘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클로드 드뷔시의 생일인데요. 인상주의 음악의 창시자이자 완성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상주의란 19세기 말 회화에서 시작한 예술 양식인데요. 자연에서 받은 순간적인 감동, 창작자의 주관적인 인상을 예술로 구현하려는 태도입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빛의 화가라고도 부르는데요. 빛은 시간에 따라, 시각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화가들은 고정불변하는 영원한 것을 그림으로 담아내려 했다면 인상주의 화가들은 순간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데 집중합니다. 드뷔시는 인상주의 화가들이 추구했던 것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인상을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했는데요. 자유로운 변주와 섬세한 음색이 특징입니다. 음악평론가 니콜라스는 드뷔시를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슌베르크를 제외하고는 드뷔시에 영향받은 작곡가들의 목록은 20세기 작곡가들의 목록과 일치합니다. 한마디로 20세기의 거의 모든 작곡가들은 드뷔시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 1862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드뷔시는 음악적 배경이 전혀 없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드뷔시가 7살 때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 파리 근교로 피신합니다. 이 피신은 어린 드뷔시를 처음 음악의 세계로 연결해 주는데요. 파리에 살고 있던 마리 모테 부인을 만납니다. 마리 모테 부인은 놀랍게도 쇼팽에게 직접 피아노를 배운
쇼팽의 제자였는데요. 드뷔시의 음악적 재능을 단번에 알아보고 피아노 레슨을 무료로 해주었다는 사실. 드뷔시의 피아노 곡에서 쇼팽의 낭만적인 감성이 느껴졌던 건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마리모트 부인에게 4년간 피아노 레슨을 받은 드뷔시는 11살에 파리 국립음악원에 입학하며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드뷔시와 관련한 또 하나의 재미있는 사실은 드뷔시가 인상주의 음악을 추구하는 데는 화요 모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화요 모임이란 시인 말라르메가 파리의 자택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주최한 예술가들의 모임입니다. 당시 화요 모임 참석자들은 어마무시했는데요. 소설가 앙드레 지드, 시인 베를렌과 보들레르, 발레리, 화가로는 마네와 모네, 고갱 등 예술 장르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영감을 교류하는 장이었습니다. 대표작 목신의 오후 전주곡은 말라르메의 시 목신의 오후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 오늘은 현대음악의 시작이란 평가를 받는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8월 23일 오늘은 한국 현대사의 깊은 울림을 남긴 사상가이자 작가, 교육자인 신영복 선생의 생일인데요. 대학에서 독서회와 연합서클 세미나를 지도한 것이 반국가 단체 구성죄로 기소되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27의 감옥에 들어간 신영복 선생은 20년간 감옥에서 복역했는데요. 감옥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수기,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출소 후 성공회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강의와 저술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2016년에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떠나기 전 신영복 선생의 인터뷰를 소개할게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감옥에서 41살짜리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누가 면회왔다는 거예요. 모두 깜짝 놀랐죠. 3, 4년간 아무도 온 일이 없었거든요. 누가 왔느냐 물으니 웬 재수없는 녀석이 왔다고만 하고 말을 안 해요. 나중에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그 친구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자기를 삼촌네 맡겨놓고 도시로 돈 벌러 나갔대요. 그리고 소식이 끊겼는데 동네 사람들 말로는 그 친구 엄마가 딴 데 시집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접견 온 사람이 그때 새로 결혼한 엄마가 키운 의붓아들이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기분이 확 나빠져서 근데 여긴 왜 왔소? 남 징역살이 하는 거 구경 왔나? 고함 지르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당신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로 모시고 살지 않았다면 지금쯤 내가 거기 감옥에 있고 당신이 감옥 밖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죄송해서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 얘기 들으니 나도 부끄러워지더군요. 그럼 난 뭔가 나도 쟤와 같은 부모 그런 환경에서 컸다면 지금쯤 같은 죄명으로 감옥에 있을 수도 있는데 나 자신에 대한 반성, 아주 참혹한 부끄러움이 밀려오더군요. 그날 이후 누군가를 가르치려 드는 지식인의 완고함에서 벗어나니 도처에 스승이 있고 친구가 보이더군요.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긴 여행을 한 거죠. 감옥에 있는 동안 지식인의 글쓰기에 대해 반성을 많이 했어요. 글 쓰는 이들은 독자를 배려해야 해요. 자기 생각을 쉬운 글에 담아서 공유하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8월 24일 오늘은 20세기 문학의 흐름을 바꾼 아르헨티나의 시인이자 소설가 호르헤 보르헤스 생일인데요. 실제와 환상이 섞인 독특한 문학 세계를 창조하여 현대문학의 형식과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르헤스가 놀라운 건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시력이 약했는데 평생 독서와 집필에 몰두하다 완전히 시력을 상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술로 창작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1899년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보르헤스는 영국 출신의 할머니 덕분에 어려서부터 영어 교육을 받았는데요.
9살 때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책을 에스파냐어로 번역할 정도로 언어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보르헤스 집안에는 집안대대로 시력이 약화되어 실명하게 되는 유전병이 있었는데요. 아버지의 시력질환 치료를 위해 약 7년간 유럽을 순회합니다. 보르헤스는 스위스와 이탈리아 등지에 머물면서 프랑스어와 독일어, 라틴어를 공부했기에 성인이 되기 전까지 5개의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풍부한 언어 능력은 훗날 보르헤스의 방대한 문학 세계를 창조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수년간의 유럽 생활을 마치고 20대 중반부터 아르헨티나로 돌아온 보르헤스는 여러 신문과 잡지의 편집자로 일하면서 신문 칼럼을 기고하며 집필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점차 소설 창작을 병행하며 작가로 성장합니다. 신문 칼럼과 단편으로 꾸준히 필력을 키운 보르헤스는 30대 중반에 최초의 단편소설 모음집 불안당들의 세계사를 발간하는데요. 시립도서관의 사서로 취직하며 본격적으로 문학활동에만 전념합니다. 시립도서관 사서는 간신히 생활비만 벌 수 있을 정도로 월급이 적었는데요. 대신 도서관 지하 서고에서 밤늦게까지 책을 읽으며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10여 년 가까운 도서관 사서 생활은 보르헤스에게 엄청난 양의 독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요. 한편으로는 더 빠른 속도로 시력을 상실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8회가 넘는 안과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는데요. 그럼에도 자신의 실명을 어둠의 선물이라고 부르며 외부 세계의 혼란에서 벗어나 상상력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훗날 국립도서관장이 되어 재직하면서 불멸의 작품들을 완성합니다. 책은 기억과 상상을 확장한 것. 인간이 만든 도구 중 가장 놀랍고 굉장한 것은 책입니다. 우주의 다른 이름은 도서관입니다. 8월 25일 오늘은 20세기 클래식 음악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거장 중 한 명인 레너드 번스타인의 생일인데요. 최초의 미국인 지휘자이며 뉴욕 필하모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공헌했으며 세계 주요 오케스트라단의 객원 지휘자로도 활동했습니다. 번스타인은 다양한 재능이 넘치는 르네상스형 인간 폴리메스이기도 했는데요. 별명이 클래식 음악계의 다빈치입니다. 지휘자, 피아니스트, 작곡가, 교육자, TV 클래식 프로그램 해설자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했다는 사실. 특히 뮤지컬 음악을 작곡하며 클래식 음악계의 이단화로도 몰리기도 했는데요. 오늘날까지 공연되고 있는 브로드웨이를 대표하는 뮤지컬 Tonight, tonight, it will begin tonight.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작곡가가 바로 번스타인입니다. 1918년 미국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난 번스타인은 할아버지가 랍비라서 엄격한 전통 유대교 가정교육을 받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즉시 피아노로 연주할 정도로 절대음감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번스타인이 음악하는 것을 심하게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하버드 대학에 입학해 부모님 몰래 음악을 공부합니다. 대학교 합창단에서 피아노 반주자로 활약하고 학교 연극제에 공연음악을 작곡하는 등 참았던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데요. 나는 지휘도 하고 싶고 피아노도 치고 싶어요. 교향곡도 쓰고 싶고 브로드웨이와 헐리우드를 위한 음악도 쓰고 싶어요. 책도 쓰고 싶고 시도 쓰고 싶죠. 내게는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회는 운명처럼 찾아오는데요. 당시 뉴욕 필하모닉 지휘자는 성격이 괴팍하고 악명높기로 유명했는데요.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25살의 번스타인을 부지휘자로 뽑습니다. 그리고 부지휘자가 된 지 2달 만에 콘서트 당일 지휘자가 몸이 아파 공석이 발생하는데요. 번스타인은 리허설 한번 못 해보고 뉴욕 필하모닉을 지휘하기 위해 위태롭게 지휘대에 오릅니다. 결과는 대성공. 25의 새로운 지휘자의 탄생에
클래식 애호가들은 열광하는데요. 우연히 찾아온 기회지만 기회를 실력으로 증명하면서 번스타인은 클래식 음악계에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 갑니다. 8월 26일 오늘은 한국 현대사의 어둠을 밝힌 불꽃, 노동운동의 영원한 상징, 전태일 열사의 생일인데요.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다가 근로기준법 법정과 함께 분신하여 22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는 전태일 열사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역사학자들은 전태일 열사가 없었다면 한국 노동자들의 인권은 수십 년 뒤에나 존중받았을 것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1948년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전태일은 이남이녀 중 장남이었는데요. 아버지가 거액의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결국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16세부터 청계천 평화시장 피복가게에서 재단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일처리 속도와 손재주 실력이 뛰어나 2년 만에 재단사로 승진하였습니다. 전태일은 재단사 친구들과 함께 힘을 모아 자신만의 의류 가게를 창업하는 것이 꿈이었는데요. 어느 날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이 기침을 하다 피를 토하는 것을 목격하며 처참한 노동 현실에 눈뜨게 됩니다. 전태일은 피 흘리는 여공을 당장 병원에 보내려 했는데요. 그녀는 자신이 아픈 것을 주위에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하지만 기침할 때마다 각혈이 심했던 그녀는 결국 감독관에게 발견되는데요. 그녀는 병원 진료도 받지 못하고 해고당합니다. 당시 노동환경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했는데요. 산업재해니 퇴직금 따위는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기에 노동자들은 몸이 아프면 마치 고장난 기계 부품처럼 쉽게 대체되었습니다. 전태일은 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근로기준법 해설서를 구입하고 대학생들을 찾아다니며 근로기준법 내용을 깨우치는데요. 전태일은 충격받습니다. 근로기준법 내용과 자신이 일하는 노동 현실이 너무나도 달랐던 것. 전태일은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피복공장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를 조사해서 노동청에 제출하는데요. 철저히 무시당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지키지 않는 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법을 고발하는 뜻에서 근로기준법 책을 불태우는 화형식을 계획하는데요. 하지만 시위를 시작하기도 전에 경찰과 용역 깡패들이 들이닥쳐 시위 현장을 짓밟자 결국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인 채 평화시장으로 돌진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시오. 우린 기계가 아닙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8월 27일 오늘은 일제강점기 시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전설적인 독립군 홍범도 장군의 생일인데요.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부대를 지휘하여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극복하고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868년 평양에서 태어난 홍범도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아버지는 양반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젖동량을 해서 홍범도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9살 때 세상을 떠나 홍범도는 고아가 되는데요. 9살 때부터 숙부집에서 농사일을 거들고 부잣집 머슴살이를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합니다. 15살이 되던 해 홍범도는 머슴살이를 청산하고자 나이를 속이고 평양감영 소속 부대에 입대해 나팔수가 되는데요. 부대 내 차별과 폭행, 군장교들의 부정부패와 학대를 참지 못하고 탈영합니다. 황해도로 간 홍범도는 제직공장에 취직하는데요. 3년간 공장에서 일하지만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자 공장 주인과 심하게 다투고 공장을 떠납니다. 9살에 고아가 되어 악착같이 온갖 일을 하며 살아왔지만 어디에도 적을 두지 못한 홍범도는 결국 22살에 금강산에 있는 신계사에 들어가 승려가 됩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위고 고아였던 홍범도는
평생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는데요. 승려가 되자 생애 처음 글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금강산 신계사의 지담 스님이 이순신 장군의 후예였는데요.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역사를 배우며 민족의식과 호국정신을 계승합니다. 약 1년 정도 승려 생활을 하다가 절에서 만난 비구니와 부부연을 맺어 속세로 돌아가는데요. 농사를 지으며 모은 돈으로 총을 구매하여 포수 생활을 시작합니다. 1895년 을미년에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 살해되자 을미의병이 일어나는데요. 홍범도는 강원도에서 포수들을 모아 의병을 일으킵니다. 강원도에서 일본군 12명을 사살하고 함경도로 넘어가 포수단의 대장이 되는데요.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강제합병되자 백두산과 연해주 일대를 오가며 독립군 양성에 집중합니다. 홍범도는 포수단을 전문적으로 육성시켜 대한독립군으로 조직하는데요. 봉오동 전투에 참전, 대승을 거둡니다. 홍범도 장군이 지휘한 봉오동 전투는 독립군이 일본군에게 승리를 거둔 최초의 대규모 전투라는 사실. 8월 28일 오늘은 임진왜란 당시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한 영웅 곽재우 장군의 생일인데요. 붉은 비단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나타나 전장에 가장 선두에서 싸웠기에 하늘에서 내려온 붉은 옷의 장군, 청강 홍의 장군으로 불렸습니다. 곽재우가 붉은 옷을 입고 싸운 이유는 왜군에게는 공포를, 아군에게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는데요. 여러 명의 병사에게 붉은 옷을 똑같이 입혀 전략적으로도 활용했습니다. 왜군들은 홍의 장군이 동시에 신출길몰하자 공포에 질렸는데요. 완벽에 가까운 게릴라전을 펼쳐 전장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놀라운 건 곽재우 장군은 무관 출신이 아니라 성리학을 공부하던 문인 출신의 선비였다는 사실. 1552년 경상남도 의령 면문가에서 태어난 곽재우는 어려서부터 글 공부를 했는데요.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 남명조식 선생의 제자로 들어가 성리학을 공부하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남명조식은 관직을 거부하고 학문과 수양에 전념한 대쪽 같은 선비로 유명한데요. 경으로 마음을 닫고 의로서 실천하라는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유교 경전만 가르치지 않고 위기 시에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병법과 천문, 지리 등 실용적인 학문도 가르쳤는데요. 곽재우는 남명조식의 실천 유학을 그대로 계승하였습니다. 남명조식도 제자인 곽재우를 무척 아꼈는데요. 얼마나 마음에 쏙 들었으면 금쪽 같은 외손녀와 결혼시켜 사위로 들였다는 사실. 곽재우는 과거 시험을 보아 문과 전체 2등으로 뽑혔지만 스승에게 배운 고든 정신 그대로 조정의 혼란과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제출했다가 선조에게 찍혀 낙방 처리됩니다. 곽재우는 벼슬의 뜻을 완전히 버리고 고향에 은거하여 학문과 낚시에 몰두하며 지냅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선 관군의 연이은 패배와 선조가 궁을 버리고 피난 갔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곽재우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동안 모은 전 재산을 털어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2,000명에 달하는 의병을 데리고 의령 일대의 산악지대에 매복하고 있다가 완벽한 게릴라전으로 왜군을 일제히 소탕하는데요. 왜국의 호남 진격을 저지하고 보급선을 기습, 보급을 찬안시켜 임진왜란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맹활약할 수 있었던 것도 호남으로 왜군이 진격할 수 없도록 곽재우 장군이 왜군을 육지에서 원천봉쇄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 8월 29일 오늘은 일제강점기 시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자 20년 이상 독립운동을 지휘한 민족의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의 생일인데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 창설할 때부터 1945년 독립을 맞이할 때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휘한 정치 지도자입니다. 백범이라는 호는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백정과 평범한 사람이란 뜻을 가진 범부를 합친 말인데요. 평생을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1876년 황해도에서 태어난 김구는 어린 시절 본명은 김창암이었는데요.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하면서부터 김창수로 개명합니다. 1895년 명성황후가 살해당하자 20살이었던 김구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가담했던 일본군 장교를 처단하는데요.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고종황제의 특사로 사형 집행이 중단되는데요. 감옥에서 자신보다 더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목격하며 독립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석방 후 교사가 되어 민중의 기초교육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계몽운동을 하는데요.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국권회복운동에 참여하고 신민회에 가입하여 본격적인 항일운동에 뛰어듭니다. 일본은 고문과 거짓 자백으로 신민회 회원들을 잡아들이는데요. 김구도 포함되어 5년간 감옥에서 옥고를 치릅니다. 가석방 후 김구는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 창설을 주도하는데요. 경무국장과 내무총장, 국무총리 등을 하며 독립운동을 주도합니다.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을 지원하고 친일파 암살과 주요 공간들을 파괴하는 독립운동 무장투쟁을 지휘하는데요. 조직적인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느껴 한국광복군을 창설합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연합군과 함께 국내 진격을 준비하였으나 일본의 갑작스런 항복으로 실행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광복을 맞이하여 27년 만에 귀국한 김구는 미군정과 소련군에 의해 분단되는 현실을 반대했는데요. 남북 협상을 통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다 육군 소위 안두희의 총탄을 맞고 서거합니다. 김구 선생이 남긴 백범일지는 독립운동의 생생한 역사이자 민족의 미래를 밝혀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8월 30일) 오늘은 18세기 프랑스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자크로이 다비드의 생일인데요.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전성기를 불멸의 예술작품으로 남긴 화가입니다. 다비드는 예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 중 하나인데요. 유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유대인의 왕 다윗을 히브리어와 프랑스어로 발음하면 다비드니까요. 현존하는 조각작품 중 가장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조각상도 구약 성경의 다윗을 조각한 건데요. 한국에서 미술학원을 한 번이라도 다닌 적 있는 분들은 훈남 조각상을 여러 번 그려본 적 있죠. 모두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비드상, 다윗왕을 그리며 대생을 배웠다는 사실. 자크로이 다비드는 프랑스 신고전주의 화가 다비드니까 다비드 조각상과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1748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다비드는 어려서부터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왕립예술학교에 들어가 전문적인 예술교육을 받는데요. 당시 아카데미 최고상인 로마상을 수상하여 로마에 유학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로마로 떠나기 전 프랑스에서 천재 소리를 듣던 다비드는 기고만장했는데요. 로마 미술이 대단하다고들 하지만 그래봤자 옛날 사람들 거잖아요. 로마에 도착해 르네상스 작품을 목격한 다비드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데요. 자신이 한참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비드는 5년간 로마에 머물며 매일 르네상스 거장들이 남긴 불멸의 예술작품들을 연구하는데요. 유학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와 미술계를 휩쓸기 시작합니다. 작품 발표 때마다 완벽한 걸작이란 찬사를 받은 다비드는 루이 16세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루브르 궁전에 머물 수 있는 특혜를 받으며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자 다비드는 혁명을 지지하며 정치에 참여하는데요. 아낌없이 후원한 루이 16세의 사형을 결정하는 투표에 찬성표를 던집니다. 이 사건으로 다비드는 아내와 이혼까지 하는데요.
혁명 지도자 마라의 최후를 그린 마라의 죽음은 당시 혁명을 지지하며 남긴 다비드의 작품입니다. 하지만 혁명은 10여 년 만에 나폴레옹의 등장으로 끝나고 마는데요. 이상적인 영웅의 등장을 원했던 다비드는 나폴레옹을 그리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의 영웅적인 이미지는 모두 다비드가 남긴 작품이란 사실. 8월 31일 오늘은 20세기 아동교육의 혁신을 일으킨 이탈리아의 교육학자 마리아 몬테소리의 생일인데요. 몬테소리 교육법을 창안하여 전 세계로 전파하였습니다. 몬테소리 교육법은 아이에게 지식을 주입하지 않고 아이가 지닌 개성을 인정하고 자율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법인데요. 아이들 스스로 다양한 교구들을 조작하며 다양한 감각을 경험하게 합니다. 몬테소리 교육의 핵심은 아이들이 안전한지 살피되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고 경험하도록 지켜보는 것. 1870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몬테소리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는데요. 그녀가 의대를 지원하자 아버지는 격렬히 반대합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대학을 다니는 여성도 드물 뿐더러 여자 의사는 단 한 명도 없던 시절이었던 것. 하지만 어머니의 지원으로 의대에 입학하는데요. 이탈리아 최초로 의대에 입학한 여대생이었다는 사실. 하지만 곧 난간을 부딪히는데요. 남자들만 있던 의대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것. 심지어 해부학 수업에는 그녀가 실습실에 입장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해부학 실습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신의학을 전공하지만 결국 차별을 못 견디고 교육학으로 전공을 변경합니다. 그녀는 대학에 재입학해 7년간 교육학을 연구하는데요. 졸업 후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열어 그녀가 직접 개발한 몬테소리 교육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독재자 무솔리니가 전쟁을 일으키자 어린이와 평화를 중시하는 그녀는 이탈리아를 떠나는데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정착 후 네덜란드와 영국, 인도를 순회하며 몬테소리 교육법을 세계로 전파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경영대학 인사이드는 사회에서 성공한 3,000명의 임원과 500명의 창업가를 인터뷰했는데요. 많은 이들의 공통점이 어렸을 때 몬테소리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구글을 창업한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도 몬테소리 교육을 받았는데요. 세르게이 씨, 부모님이 교수였던 것이 성공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글쎄요. 부모님이 교수인 것과 성공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린 둘 다 어렸을 때 몬테소리 학교를 다녔어요. 규칙과 명령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법을 배웠는데 아마 이런 경험들이 모든 걸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훈련이었다고 생각해요.